깊은 밤입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소리들이 하나씩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드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궁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곳은 파리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센강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그 이름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700개가 넘는 방, 거울의 방을 가득 채운 357개의 거울, 2000에이커에 달하는 정원, 유럽의 모든 왕실이 부러워하고 모든 귀족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어 했던 그 궁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오스트리아의 공주에서 프랑스의 왕비가 된 소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오늘 밤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18세기 베르사유의 촛불 아래로 걸어가 보세요. 1755년 11월 2일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 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훗날 세계사의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아이는 신성로 마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와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15번째 자녀로 세상에 왔지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스웬부른 궁전의 넓은 정원에서 자란 소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하프를 연주했으며 글루크에게 노래를 배웠지요. 모차르트가 6살 무렵 궁전을 방문했을 때 반들거리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모차르트가 고맙다며 커서 결혼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밝고 쾌활했지만 학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그저 평범한 공주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의 교육 부족을 걱정했지만 정작 결혼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 소녀의 운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유럽의 거대한 정치 지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합스부르크와 부르봉 왕조가 동맹을 맺기로 했고 그 동맹의 증표로 선택된 것이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와 프랑스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의 혼인이었지요. 14살의 소녀가 유럽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1770년 5월, 소녀는 빈을 떠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국경의 라인강 위에 마련된 임시 건물에서 오스트리아의 모든 옷을 벗고 프랑스의 옷으로 갈아입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고향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지요. 반려견조차.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되어라. 오스트리아의 것은 모두 잊어라. 그러나 어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살 소녀에게 고향을 잊으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를. 소녀는 그렇게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었습니다. 그해 5월 16일 베르사유 궁전의 왕실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5천 명의 하객이 모인 성대한 식이었지요. 신부 14세, 신랑 15세. 두 아이의 결혼이었습니다. 베르사유에 도착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이었습니다. 거울의 방에는 20개의 보헤미안 유리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이 357개의 거울에 반사되어 방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지요. 궁전에는 10,000명이 넘는 신하와 하인이 있었고 왕비의 아침 식사에도 수십 명의 시녀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의 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의 예법은 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했습니다. 왕비가 아침에 속옷을 입는 것조차 정해진 서열에 따라 가장 높은 지위의 귀부인이 건네주어야 했지요. 한겨울에도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미 건네받은 속옷을 도로 내려놓고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왕비는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남편 루이 16세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수줍음이 많고 사교에 서툴렀습니다. 사냥과 자물쇠 만들기를 좋아하던 조용한 왕과
음악과 무도회를 사랑하던 활달한 왕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지요. 결혼 후 7년 동안 후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궁정에 끊임없는 수군거림을 낳았고, 그 소문은 어린 왕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로웠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정원 한쪽에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프티 트리아농, 궁전 정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별궁에서 왕비는 궁정의 엄격한 예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냈지요. 직접 설계한 영국식 정원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인공 마을에는 진짜 농부들이 살았습니다. 왕비는 때로 목동의 옷을 입고 양떼 사이를 거닐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션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장미 리본이 감긴 높이 90cm의 머리 장식,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드레스, 한 해에 300켤레가 넘는 신발. 궁정의 여인들은 왕비의 스타일을 다투어 따라했고, 파리의 패션은 베르사유에서 시작되었지요. 1778년 결혼 8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왕비는 딸을 무댕프르라 불렀지요. 이후 왕세자 루이 조제프, 차남 루이 샤를, 그리고 막내딸 소피까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왕비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의미가 피어났습니다. 푸티 트리아농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전 밖의 세상은 베르사유의 화려한 촛불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780년대의 프랑스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고, 연이은 흉작으로 빵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파리의 민중은 굶주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향했고, 그 시선의 끝에는 늘 왕비가 있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실제로 한 적이 없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루소가 그의 고백록에서 인용한 이 문장은 왕비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한번 퍼진 이미지는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왕비를 적자 부인, 마담 적자라 불렀고, 나라를 파탄낸 원흉으로 지목했지요. 1785년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비와는 무관한 사기극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왕실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름은 사치와 탐욕의 상징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었지요. 1789년 5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7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6월 왕세자 루이 조제프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7살이었지요.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궁정의 기록 어디에도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파리의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그 오래된 감옥에는 실제로 죄수가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라는 상징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루이 16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날 그가 사냥해서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는 뜻이었지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궁전의 두꺼운 벽 안에서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빵을 달라며 파리에서 출발한 수천 명의 여인들이 비를 맞으며 베르사유까지 행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문 앞에서 밤을 새웠고, 이튿날 새벽 궁전 안으로 밀고 들어왔지요. 왕비의 침실 바로 앞까지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잠옷 차림으로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군중은 왕비의 발코니 출연을 요구했지요.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발코니에 나섰습니다. 군중이 아이들을 물러서게 하라고 외쳤고, 왕비는 아이들의 손을 놓고 혼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왕실 가족은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의 튀일리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상의 포로였지요. 200년 가까이 프랑스 왕실의 심장이었던 베르사유가
이제 텅 빈 유령의 궁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1791년 6월 20일 밤 왕실 가족은 비밀리에 파리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도한 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가족은 하인과 가정교사로 변장했고 왕비는 러시아 남작 부인 행세를 했지요. 그러나 여정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너무 크고 느렸고 예정된 호위대와의 합류도 어긋났습니다.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의 역참에서 드루에라는 관리가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50 리브르 지폐에 새겨진 왕의 초상화와 눈앞의 사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왕실 가족은 붙잡혔고 파리로 압송되었지요. 민중 앞에서 도망치려 한 왕과 왕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긴 마차 여정 동안 길가의 군중은 완전한 침묵으로 왕실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환호도 야유도 없는 그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35살의 나이에. 1792년 8월 피일리 궁전이 민중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왕실 가족은 국민의회의 보호를 받으며 탕플탑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세의 요새였던 이 어두운 탑 안에서 한때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좁은 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지요. 탕플탑에서의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의 왕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프티 트리아농의 장미 정원 대신 차가운 돌벽, 357개의 거울 대신 창살 너머로 보이는 좁은 하늘.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갇혀 있는 동안 그녀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의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고 딸과 함께 바느질을 했으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지요.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완전한 백발이었고 37살의 여인은 쉰이 넘은 노인처럼 보였다고 전해지지요. 그해 여름 아들 루이 샤를이 왕비 곁에서 떼어져 갔습니다. 겨우 8살이었던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본 순간이 어머니로서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8월 마리 앙투아네트는 탕플탑에서 콩시에르주리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생강의 작은 섬 위에 자리한 이 감옥은 혁명 재판소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이곳을 단두대의 대기실이라 불렀습니다. 1793년 10월 14일 혁명재판소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반역, 국고낭비, 적국과의 내통,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은 왕비는 당당했습니다.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고 근거 없는 모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방청석의 여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있다면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방청석의 여인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전해집니다. 10월 16일 새벽 4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감방으로 돌아와 시누이 엘리자베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범죄자에게는 죽음이 수치이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수치가 아니라고. 그 편지는 끝내 전달되지 못했지요. 1793년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흰 옷을 입고 짧게 잘린 백발 위에 하얀 모자를 쓰고 콩시에르주리 감옥을 나섰습니다. 루이 16세에게는 마차가 허락되었지만 왕비에게는 죄수를 싣는 수레가 주어졌지요. 생강을 건너 콩코르드 광장까지 수만 명의 파리 시민이 길 양편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 수레 위의 왕비를 스케치했습니다. 뒤로 묶인 두 손, 고추순 등 정면을 바라보는 눈. 38세의 여인은 수레 위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전 12시 15분 단두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지요. 실례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한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던 한 여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전 12시 30분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마들렌 묘지의 무연고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석회가 뿌려졌지요.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에서 수천 개의 촛불에 둘러싸여 춤을 추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누운 곳은 이름 없는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21년 뒤인 1815년 왕정복고와 함께 유해가 발굴되어 생든이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부르봉 왕가의 역대 왕들이 잠든 곳이었지요. 마침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에서 콩시에르주리의 차가운 감방까지 한 여인이 걸어간 그 길은 어쩌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대한 문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말로 사치스럽고 무책임한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서 자란 소녀가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의 균열을 보지 못했던 것도, 그 균열이 벌어졌을 때 역사가 한 개인에게 모든 무게를 지운 것도 모두 진실이었지요.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쳤지만 그 혁명 자체도 곧 자신의 자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뒤 공포 정치의 설계자 로베스피에르도 같은 단두대 위에서 쓰러졌지요. 혁명의 영웅당통도 시인 앙드레 셰니에도 왕비를 재판에 세웠던 검찰관 푸키에 탱빌도 한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선고했던 자들이 하나씩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혁명이 혁명을 삼키고 마침내 나폴렁이라는 한 장군이 혁명의 잿더미 위에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베르사유 궁전은 남았습니다. 거울의 방에는 더 이상 촛불이 타지 않았고 프티 트리아농의 정원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미가 피었다 졌습니다. 한때 유럽의 중심이었던 그 궁전은 오랫동안 유령처럼 비어 있었지요. 지금 베르사유를 방문하면 거울의 방을 걸으며 한 시절의 찬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57개의 거울은 여전히 빛을 반사하고 있고 천장의 그림들은 여전히 화려하지요. 프티트리아농에는 장미가 여전히 피어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이들과 뛰놀던 잔디밭에는 지금도 봄이면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 속에는 이제 관광객들의 모습만이 비칠 뿐, 한때 그 거울 앞에서 춤을 추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베르사유의 거울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조용히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화려함에는 그림자가 있고 모든 그림자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콩시에르주리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평온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 한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찾은 것은 화려한 보석도 권력의 영광도 아닌 고요한 마음의 평화였다는 사실이 깊은 밤에 우리에게 조용히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길도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18세기 베르사유의 촛불 아래에서 춤을 추던 소녀도, 콩코르드 광장의 수레 위에서 정면을 바라보던 여인도 결국에는 같은 고요 속으로 잠들어 갔습니다. 모든 화려함은 지나갑니다. 모든 비극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상념을 내려놓고 깊은 밤의 고요함에 몸을 맡겨보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